역적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역적을 잡으러 나섰다. 한양 저자거리. 사람들의 조롱과 돌팔매를 맞으며 유배길에 오르는 한 노인. 그곳에 나타난 건 때 묻은 얼굴에 남루한 옷차림의 5살 꼬마. 모두가 버린 역적의 뒤를 고작 빵 한 조각을 위해 쫓아가는 어리석은 거지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주머니 속에 조선의 운명을 가른 비밀이 들어있을 줄은 그 아이의 정체가 바로 조정을 장악한 그 역적 최고 권력자의 유일한 혈육일 줄은 그 아이는 왜 자신의 집안을 멸망시킨 원수의 유배길에 뛰어들었을까? 진짜로 배고파서였을까? 아니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기 때문일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손에는 왕의 목숨을 노리는 독약 처방전이 숨겨된 장기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따라오세요. 진짜 역적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아이가 지닌 엄청난 비밀과 그로 인해 펼쳐지는 뒤얽힌 운명의 다툼, 배신, 음모,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는 초대입니다. 피로 물든 옥장기알 하나가 조선 팔도를 뒤흔들기까지 그 치열했던 기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적 놈이다. 돌을 던져라. 한양 남대문 밖 수많은 백성들이 포승줄에 묶인 노인을 향해 돌멩이를 던집니다. 전직 이조판서 이원진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어서 걷지 못해. 이 군뱅이 같은 영감탱이가 그때였습니다. 콧물을 훌쩍이는 5살 꼬마 하나가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 유배 행렬 앞을 가로막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줄 테니까 나 데려가요. 다들 미쳤다며 수근거렸죠.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 낡은 장기알 하나가 조선 팔도를 뒤흔들 주르뇨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대왕 제위 15년 살을 찌르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조정에는 기사환국이라는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닥쳐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어 줄줄이 짐을 싸는 흉흉한 시절이었지요. 중앙문은 아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노인,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조판서였던 이원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신 민태우의 모함으로 집안이 망하고 홀로 살아남아 유배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압송을 맡은 포졸 장서방이 짜증스럽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영감탱이가 빨리빨리 안 걷고 뭐 하는 거야? 이원진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울함이 뼈에 사무쳤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켜요. 비켜. 아, 좀 비키라니까. 잔벌한 분위기를 뚫고 훌쩍 웬 꼬마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때 묻은 얼굴에 헤어진 옷을 입은 영락없는 거지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이원진 앞을 뚝하니 가로막더니 대뜸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순간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원진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누구냐? 나는 성민이요. 아까 장터에서 떡 훔치다 걸렸을 때 숨겨줬잖아요. 얼른 밥 사줘요. 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포졸 장서방이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이 영감은 역적이라고. 돈은커녕 쥐똥도 없다고. 포졸이 발길질을 하려 하자 아이는 날쌘 다람쥐처럼 피하더니 이원진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나 데려간다고 했단 말이야. 밥 준다고 했어. 마치 물귀신처럼 달라붙는 통에 이원진은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자 이원진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졌습니다. 이놈, 썩 떨어지지 못하겠느냐? 이원진의 호통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난히 맑고 깊은 눈동자가 이원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좀 해요. 저 아저씨가 때리려고 하잖아요. 나도 갈 데 없어서 그래요? 밥 한 끼만 줍시다. 내 밥값은 할 테니. 이원진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포졸이 참다 못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아이는 잽싸게 이원진 등 뒤로 숨었고 몽둥이는 이원진의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그만하시오. 이원진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썩어도 존치. 대감의 위험 섞인 목소리에 포졸이 움찔하며 멈칫했습니다. 이원진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성민이요. 개똥밭에 굴러도 산다고? 성민아, 나는 강진으로 간다. 내가 따라올 곳이 아니야. 하지만 성민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관상 보니까 밥은 안 굶게 생겼는데. 난 내 눈 믿어요. 결국 이원진은 체념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백일에 웬 혹 하나가 붙어버린 꼴이었습니다. 성민이는 이원진 옆에 딱 붙어 종종 걸음을 치면서도 입을 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진짜 역적이에요? 얼마예요? 시끄럽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는 이원진의 다리에 더 바싹 붙었습니다. 이원진이 곁눈질로 내려다보자 성민이가 싱글벙글 웃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예뻐서 주었는데. 아이의 손바닥에는 흙투성이가 된 반쪽짜리 옷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귀하디귀한 노곡으로 만든 장기알의 파편이었습니다. 이원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지만 자세히 볼도 없이 포졸이 소리치는 바람에 성민이는 얼른 주먹을 쥐어 감췄습니다. 나중에 국밥 사주면 보여줄게요. 아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원진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용인 땅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얇은 죄수복을 입은 이원진은 추위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집신 사이로 드러난 발가락은 붉게 부어올라 감각이 없었습니다. 어이, 주모. 국밥 좀 내오시오. 장포졸이 주막 문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주모가 나왔지만 포승줄에 묶인 이원진을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재수없게 죄인을 끌고 와 장사하라고? 접었으니 딴 데 가쇼. 나라 팔아먹은 역적 놈들에게 줄 밥은 없소. 주모가 솥뚜껑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때 이원진 뒤에 숨어있던 성민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아들 하나 있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네. 지금 당장 우물가로 가봐. 안 그러면 귀한 아들 다리 뼈 부러질 걸. 주모가 발끈하여 솥뚜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쥐새끼만한 놈이 어디서 악담을. 이원진이 급히 말리려 했지만 성민이의 눈빛은 선뜻했습니다. 지금이야. 새까지 세고 안 가면 후회할 텐데. 하나, 둘, 그때였습니다. 으악. 엄마. 주막 뒤편 우물가에서 비명과 함께 물동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는 사색이 되어 뒤뜰로 내달렸습니다. 잠시 후 주모가 7살 된 아들을 업고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아이는 정강이에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제 새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물가에서 미끄러져 빠질 뻔한 걸 제가 달려가서 겨우 잡았습니다요. 주모는 성민이 앞에 죽 엎드렸습니다. 장포졸과 이원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성민이는 태연하게 배를 문질렀습니다. 배고파요. 밥 줘요. 주모는 부엌으로 달려가 고기가 수북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더 필요하면 말씀만 하시고 장포졸과 이원진은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얼었던 몸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원진은 밥을 퍼먹는 성민이를 유심히 보며 물었습니다. 성민아, 아까 그 아이가 다칠 줄 어찌 알았느냐? 정말 관상을 본 것이냐? 성민이는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 먹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관상은 무슨? 들어올 때 봤어요. 뒤뜰 우물가에 이끼가 잔뜩 끼어 있더라고요. 아줌마 신발엔 진흙이 묻어 있었고 마당엔 팽이가 놓여 있었죠. 애들은 꼭 해질녘에 팽이 치러 물가에 가잖아요. 미끄러지기 딱 좋은 날씨고 이원진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통찰력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관찰력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짧은 순간에 주막의 모든 것을 읽어내고 일어날 일을 예측한 것입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원진은 남은 국밥을 아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일부터는 이런 호사도 없을 테니. 그날 밤
이원진은 잠든 성민이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옥장기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으로 묶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일행은 남한강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매운 강바람에 갈대들이 썩꺽썩꺽 울어댔지요. 장포졸이 육모방망이를 흔들며 배를 띄우라 소리쳤지만 사공들은 각자 모자를 벗기고 내기장기에 빠져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상을 놓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장포졸이 관가의 사람이라며 함부로 으름장을 놓았지만 우두머리인 털보사공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관가고 나발이고 뱃삭부터 내쇼. 돈 없으면 못 해온다니 썩지쇼. 여비가 떨어진 장포졸도 빈털털이 유배죄인 이원진도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셋, 멍청이들. 거기로 포를 넘기면 차가 죽는데 이원진의 등 뒤에서 콧물을 훌쩍이던 꼬마 성민이었습니다. 털보사공이 쥐새끼만한 녀석이 끼어든다며 주먹을 지켜들자 성민이가 당돌하게 제안했습니다. 내기해요. 내가 이기면 우리 새끼 공짜로 태워주고 국밥값 딴전도 줘요. 하하. 거지가 미쳤구나. 그래, 내가 지면 어쩔 테냐. 성민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지면 혀를 깨물겠소. 섬뜩한 결기에 나루터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원진은 식은땀이 흘렀지만 이미 판은 벌어졌습니다. 상대는 타수로 소문난 외눈박이 노인이었습니다. 탁, 탁, 장기알이 오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조판서 시절 궁궐 내기장기에서 접은 적 없는 고수, 이원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성민이는 일부러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물인 차를 죽음의 자리에 던져 놓았습니다. 노인이 돌커니하며 덥석 미끼를 물자 성민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방군. 성민이가 붉은 포를 날리고 하찮은 졸 하나를 밀어 올렸습니다. 덩치 큰 기물을 내주고 상대의 왕을 꼼짝 못하게 가둬버린 것입니다. 젖혔다. 내 평생 저런 수는 처음 본다. 디노이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구경꾼들은 환호했습니다. 성민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흙 묻은 엉덩이를 털며 엽전 꾸러미를 챙겼습니다. 할아버지, 타요. 내가 한턱 낼게. 배가 강물 위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이원진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보자기에 든 반쪽짜리 옥장기판, 그리고 이 기묘한 아이,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리는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성민아, 장기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냥 어깨너머로 봤어요. 다 보이는 길을 왜 안 가나 몰라. 아이는 무심하게 강물에 손장난을 쳤습니다. 배는 어느덧 첩첩산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붉은 노을이 깔린 산그림자 속에 한양에서부터 그들을 쫓아온 섬뜩한 칼날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한강을 뒤로하고 칠갑산 자락으로 접어든 지 닷새째였습니다. 해는 기우는데 술에 취한 포졸 장서방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오늘은 여기서 노숙하고 갑시다. 이보시오. 십리만 더 가면 주막이요. 잠시나 범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이원진의 재촉에 장포졸은 투덜거리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성민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웠습니다. 여기서 앉으면 한 발자국도 안 갈 거야. 평소에는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던 녀석이 난데없이 걷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원진은 한숨을 내쉬며 등을 내밀었습니다. 나루터에서 본 아이의 신묘한 재주가 떠올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탁 성민이가 이원진의 등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원진의 목을 꽉 끌어안고 귀옛말로 속삭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앞만 보고 걸어요. 뒤돌아보지 마요. 왜 그러느냐. 새들이 조용해요. 이원진은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람소리만 들릴 뿐 가을산이라면 응당 들려야 할 산새 소리가 뚝 끊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산 전체에 입을 틀어막은 듯한 섬뜩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쇠 냄새가 나요. 피 냄새랑 섞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휘잉하는 파열음과 함께 앞서갔던 장포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약,
장포졸의 허벅지에 검은 깃 화살이 깊숙이 박혔습니다. 이원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어요. 할아버지. 성민이의 비명에 이원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퉁. 방금 전까지 머리가 있던 자리에 단검이 박혔습니다. 거기 서라. 역적 이원진. 뒤에서 자객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원진은 젖먹던 힘을 다해 가시덤불을 헤쳤습니다. 오른쪽 바위 틈으로. 성민이가 이끄는 대로 이원진은 거대한 바위 뒤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곧 자객들의 발소리가 바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틈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성민이가 바닥에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숲을 향해 던졌습니다. 투둑. 소리가 나자 자객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한 놈이 되돌아와 바위 틈을 살폈습니다. 스르르. 젖은 풀은 갈라리 틈새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칼끝이 이원진의 코앞에서 번뜩이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쉿. 업군 자객이 사라지자 이원진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품에 안긴 성민이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성민아, 괜찮으냐, 할아버지? 저 사람들한테서 냄새가 나요. 아까 말한 쇠 냄새 말이냐? 아니요. 우리 엄마 태우던 냄새가 나요. 불 냄새. 제 냄새. 아이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원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옥을 겪었기에 살기 속에서 어미를 태운 냄새를 맡는단 말인가? 이원진은 떨고 있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달빛에 비친 아이의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화상 자국과 붉은 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성민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져가지 마. 내 거야. 할아버지한테 훔친 거야. 이원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피어올랐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긴 밤을 지샜습니다. 부. 어디선가 산새 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기 등등하던 자들이 숲을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신호였지요. 하지만 이원진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놈들은 사냥꾼 같은 자들이니 날이 밝으면 반드시 흔적을 쫓아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등에 엎인 성민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숯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내 안전한 곳을 찾아보마. 이원진은 이를 악물고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65노구의 5살 아이를 업는 것은 힘들었지만 아까 자기에게 칼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던 아이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한참을 산비탈을 내려가자 다 쓰러져가는 폐가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지붕은 주저앉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지만 당장 이슬을 피하기엔 그만이었습니다. 끼익. 지원진은 삐걱거리는 문짝을 열고 들어가 거적 위에 성민이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이가 덜덜 떨자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도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포 자락 아래로 삐져나온 아이의 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떨어진 집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미창은 너덜거렸습니다. 이런 신을 신고 험한 길을. 이원진은 가슴이 아려와 조심스럽게 집신을 벗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라붙은 피와 진물이 엉겨붙어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떼어내자 처참한 맨발이 드러났습니다.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물집은 터져 피가 배어나왔고 발톱 2개는 이미 빠져 검게 죽어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히 며칠 걸어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도망치며 아온 처절한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도대체. 이원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이조판서였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유배길이 힘들다고 투덜거렸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옷소매를 찢어 물을 적셨습니다. 평생 분만 잡았던 고운 손이 아이의 피투성이 발을 정성스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발목 위로 희미한 화상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아까 바위 틈에서 아이가 말했던 엄마 태우던 냄새가 떠올라 이원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혹시 약초라도 있을까 싶어 아이의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보자기 안에는 딱딱한 주먹밥 한 덩이와 조약돌 몇 개뿐이었습니다. 실망하며 보자기를 다시 들려던 찰나 깊숙한 곳에서 묵직하고 차가운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응? 꺼내본 이원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은은한 빛이 빛을 감도는 옥으로 만든 장기판이었습니다. 궁중이나 고관대작의 집에서나 볼 법한 최상품이었습니다. 기이한 것은 장기판이 정확히 절반만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부러뜨린 듯했으나 단면은 매끄러웠습니다. 반쪽짜리 옥장기판이라니. 거지가 가질 물건이 아닌데. 그때였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성민이가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훔친 거 아니에요. 때리지 마세요. 이원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안상을 보는 눈, 어른을 농락하는 장기 실력, 그리고 이 귀한 옥장기판까지. 이 꼬마 거지 뒤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파스라. 문 밖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원진은 황급히 장기판을 숨기고 단검을 빼들었습니다. 긴장감에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다행히 문틈으로 고라니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쉰 이원진은 다시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퉁퉁 부은 발을 주무르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너를 업고 가마. 내 발이 다 나을 때까지 이 할배가 너의 다리가 되어주마. 버림받은 두 사람은 폐가에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잠을 청했습니다. 보자기 속 반쪽짜리 옥장기판만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천안 삼거리, 며칠째 이어진 가을비로 고갯길은 질퍽한 뻘밭이었습니다. 이원진은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발을 떼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열병으로 알아챈 늘어진 성민이가 매미처럼 달라붙어 있었지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춘다국밥 먹고 싶어요. 등 뒤에서 성민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저 고개만 넘으면 관아 장터가 나올 것이다. 이원진은 유배죄인 신분이라 관아에 들러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 현감 변학수는 과거 이원진이 매관매직 혐의로 파직시키려 했던 원수였습니다. 이원진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누각위에서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던 변학수였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천하의 청백리 이원진 대감이 아니시오. 변학수의 호령의 포졸들이 달려들어 이원진을 짐짝처럼 무릎 꿇렸습니다. 성민이 역시 옆에 나동그라졌지요. 아이고, 냄새야. 한양의 호랑이라 불리던 기세는 어디 가고 늙은 거지만 남았구령. 변학수는 들고 있던 술잔을 이원진의 얼굴에 냅다 뿌렸습니다. 소리 흰 수염과 도포자락을 적셨지만 이원진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힘없는 유배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변학수가 음흉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대감, 심심한데 내기나 하나 합시다. 내가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보시오. 맞추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을 차려주고 노잣돈도 줄 것이요. 허나 틀리면 변학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늙은 죄인의 볼기짝을 곤장백대로 아주 찰지게 다스려주지. 곤장백대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변학수는 붓을 들어 화선지에 백성, 민, 자를 큼지막하게 썼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요? 이원진은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백성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덕을 잃은 군주를 두려워하는 법이요. 으땡. 틀렸소. 변학수가 킥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저 무지렁이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당장 내일 굶어 죽는 것. 그리고 관아의 몽둥이지. 여봐라, 저 늙은 이를 형틀에 묶어라. 포졸들이 달려들던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성민이가 벌떡 일어나 변학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할아버지가 늙어서 귀가 좀 어두워요. 문제 하나만 더 내요. 이번에도 틀리면 제가 대신 맞을게요. 똑같이요. 대신 맞추면 밥상하고 노잣돈 꼭 주셔야 해요.
변학수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어려운 함정을 파지요. 그는 주역책을 꺼내낸 낡은 궤 하나를 그렸습니다. 바로 저름거리 건괴였습니다. 산 위에 물이 있어 나아가기 힘들다는 흉한 궤였습니다. 자, 이 궤가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해 보거라. 함부로 소리를 했다가는 혓바닥을 뽑아버릴 테다. 이원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의 사면초가 상황을 빗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성민이는 콧물을 훌쩍이며 글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에이, 사또님 글씨 참 못 쓰시네. 이건 저름거리 건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유배 가는 거 놀리려고 쓴 거죠. 아이는 정확하게 궤를 읽어냈습니다. 변학수가 일희일비하며 물었습니다. 어허, 제법이구나. 그래, 내 놈들 팔자가 바로 절름발이 팔자라는 뜻이다. 내석이 틀렸느냐? 성민이는 피식 웃으며 뒷짐을 졌습니다. 그 모습에서 기묘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틀렸어요. 아주 많이 틀렸어요. 노어, 로역, 도 안 읽어보셨나 보네. 변학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건 궤는 말이죠. 단순히 고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험한 길을 억지로 가지 않고 잠시 쉬어가며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성민이는 붓을 덥석 집어들더니 그 옆에 획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풀릴 해괴가 되거든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고난은 나중에 올 큰 복을 위해 잠시 액땜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할아버지는 망한 게 아니라 더 큰 사람이 되려고 잠시 쉬는 중이에요.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성민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변학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반대로 지금 잘 나간다고 으스대는 사람은 주역의 항룡유회라 했죠. 하늘 끝까지 오른 용은 후회할 일만 남았다. 곧 추락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간신들을 향한 통쾌한 일갈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변학수는 분노로 손을 떨었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해석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자신의 무식함만 드러내는 꼴이었지요. 자, 사또 나리, 정답 맞췄죠? 약속대로 밥상 주세요.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면 그게 개지 사람입니까? 변학수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저 놈들에게 밥을 줘라. 먹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게 해. 잠시 후 관마당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국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원진은 국밥을 허겁지겁 먹는 아이를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그 얼어붙은 논리와 기백은 어디 가고 다시 철없는 꼬마로 돌아와 있었지만 이원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주역과 논어를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이 아이는 평범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쫓겨나듯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원진은 다시 열이 오르는 성민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성민아, 업혀라. 이번엔 내가 너를 모시마. 왜? 할아버지 허리 부러지면 어떡해요? 잔말 말고 업혀. 내가 쓰러지면 내기에서 이긴 보람도 없지 않느냐? 이원진은 앙상하게 마른 아이를 업고 터벅터벅 지게기를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원진의 눈빛이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어쩌면 썩어빠진 세상을 뒤집을 유일한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독이 오른 변학수가 이미 민태호의 사병들이 매복해 있는 다음 고을로 파발마를 보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바람이 멈춘 숲속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헉. 할아버지, 저 무거우시죠? 성민이의 목소리가 젖은 솜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등 뒤에 아이는 불덩이 같았습니다. 이원진은 흐르는 땀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무겁기는 깃털 같구나. 조금만 참거라. 이 진흙탕을 헤쳐걷는 이원진의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거친 쇳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숲을 집어삼키자 아이는 춥다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단순한 몸살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그동안 쌓인 독이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다행히 산중턱에서 허물어져 가는 산왕당이 보였습니다. 이원진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썩은 거적 위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성민아, 정신 차려 보거라. 아이는 핏기 없는 얼굴로 끙끙 앓는 소리만 냈습니다. 이원진은 낡은 호리병에 고인 빗물로 저고리 고름을 적셨습니다. 열을 내리려면 땀에 젖은 옷을 벗겨 닦아 주어야 했습니다. 이원진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낡은 무명 저고리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을 돌려 눕히는 순간 이원진의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오이, 이게 도대체... 아이의 등은 처참했습니다. 채찍 자국이 뱀처럼 등을 휘감고 있었고 불에 댄 듯한 검은 화상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6살 된 아이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학대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원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파. 잘못했어요. 아이의 잠꼬대에 이원진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벗어 놓은 저고리 안쪽에서 무언가 툭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원진은 무심결에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피를 머금은 듯 붉은 빛이 감도는 주옥으로 만든 장기알이었습니다. 글자는 초나라를 뜻하는 초. 보통 초나라 장기알은 파란 글씨를 쓰는데 이것은 옥체가 붉은색이었고 글자에는 금박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기묘하구나. 이런 귀한 물건을 어디서. 그 순간 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성황당 안을 비쳤습니다. 이원진은 장기알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안동민씨 태우, 안동민씨 태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태우. 조정을 장악하고 자신을 유배 보낸 원수. 그 간신의 이름이 왜 이 아이의 물건에 새겨져 있단 말입니까? 훔친 물건이라기엔 너무 깊숙이 숨겨져 있었고 아이의 등에 난 흉터들과 맞물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민이가 눈을 떴습니다. 이원진은 복잡한 신경을 누르며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잠들자 그는 장기알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지는 밤, 이원진은 잠든 아이를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어찌하여 내 원수의 이름을 품고 있느냐?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의심과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 낡은 성황당 밖으로 푸르스름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깼지요. 이원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품속에 있는 붉은 장기알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아이의 옷 속에서 발견한 그 물건에는 철천지원수 민태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를 이 꼴로 만든 원수. 그 원수의 이름이 적힌 옥장기알을 품은 아이라니. 성민이가 부스스 눈을 뜨더니 이원진을 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나 이제 머리 안 아파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쓰럽던 그 미소가 지금 이원진의 눈에는 소름 끼치도록 기괴해 보였습니다. 저 순진한 얼굴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원진은 차갑게 짐을 챙겼습니다. 가자. 영문을 모르는 성민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서둘러 노인의 뒤를 쫓았습니다. 문경세제로 향하는 지길, 이원진은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이를 떼어내야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차마 밀쳐내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걸어 인적 드문 산비탈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성민이가 다급하게 이원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피 냄새가 나요. 어제 그 쇠붙이 냄새랑 섞여서 아주 진해요. 이원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이의 감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숲속 그림자 속에서 검은 견갑들을 입은 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복면을 쓰고 싶어런 칼을 든 5산적. 민태우가 보낸 살수 집단 흑경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군, 이원진. 얼굴에 긴 칼자국이 난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칼을 지켜들었습니다. 이원진이 눈을 질끈 감은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조그만 몸이 이원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아이는 양팔을 벌려 이원진을 보호하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건드리지 마. 저리 가란 말이야.
살수들이 코웃음을 치며 칼을 휘두르려던 찰나 대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멈춰. 칼날이 성민이의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성민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설마. 도련님, 이원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련님이라니. 대장이 천천히 복면을 내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준 도련님 아니십니까? 죽었다고 들었는데. 성민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지만 사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눈매, 오른쪽 눈썹 위에 점. 틀림없습니다. 영상 대감마님의 손자, 민서준 도련님이 맞습니다. 영상 민태호. 이원진의 머릿속에 천둥이 쳤습니다.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집안을 멸망시킨 원수 민태호. 그 손자가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지켜주려던 이거지 꼬마란 말인가?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붉은 옥장기알, 등 뒤에 난 자국, 아이가 쓰던 고급 말투, 그리고 닥치면 수읽기 능력까지 허허. 이원진의 입에서 허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찰수 대장이 성민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가시지요. 저런 역적 놈과는 어울릴 분이 아닙니다. 싫어. 난 할아버지랑 갈 거야. 성민이가 품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눕니다. 오지 마. 내 몸에 손대면 죽어버릴 거야. 살수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이원진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등이 이제는 끔찍한 원수의 그림자로 보였으니까요. 배신감과 분노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이 비켜라. 이원진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산기를 울렸습니다. 내 놈이 민태호의 손자였더냐? 할아버지. 그게. 성민이가 울먹였지만 이원진은 차가웠습니다. 내 원수의 핏줄을 내가 어버이 키우고 있었구나. 살수들이 기회를 엿보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도련님은 우리가 모신다. 이원진, 너는 여기서 죽어줘야겠다. 칼날들이 번뜩이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원진은 품속에서 붉은 장기알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멈춰라. 햇빛을 받아 핏빛으로 빛나는 초자가 선명했습니다. 찰수 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원진은 직감했습니다. 저들이 찾는 건 손자뿐만이 아니었다. 민태호가 목숨 걸고 되찾으려 하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이 장기알 속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장기알을 저 절벽 밑으로 던져버리겠다. 살수들이 멈칫하며 물러섰습니다. 이원진은 살수들이 아닌 성민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배신감과 애증이 비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말해라. 내 논밭 속에 왜 이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나였는지. 바람이 불어와 이원진의 가늘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참새들조차 숨을 죽인 긴장감 속에서 이원진과 아이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붉고 원암보다 깊은 강이 말이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이 붉은 돌은 저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진다. 이원진의 외침은 쇠소리가 섞여 갈라졌으나 그 기세만큼은 천둥보다 사나웠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작은 돌멩이들이 후두둑 떨어지며 바닥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찰수 대장이 검은 복면 위로 드러난 눈을 번뜩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 대감, 그게 무엇인 줄 알고 함부로 다루시오. 우리 주인님이 목숨보다 아끼는 물건이요. 그러니 내 목 하나 치는데 이토록 많은 사냥개를 풀었겠지. 이원진은 콧방귀를 뀌며 붉은 옥장기알을 쥔 손을 허공으로 더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목소리. 성민이가 아니 역적 민태호의 손자 민서준이었습니다. 이원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입 닥쳐라. 내게 할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내 할배가 시켜서 나를 감시하러 온 것이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아이는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수 하나가 그 틈을 타 표창을 던지려 하자 이원진이 손을 놓는 신용을 해 제지했습니다.
이원진은 매서운 눈으로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말해라. 조선 팔도에 숨을 곳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내 집안과 원수인 나를 찾아왔느냐. 성민이는 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으며 토해내듯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쁜 짓 하는 걸 봤으니까요. 밤에 오랑캐들이랑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했어요. 제자 저하를 아프게 할 약을 만든다고. 이원진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오랑캐와의 내통, 그리고 세자 저하 독살 음모까지 거짓말아. 내 놈이 피덩이 주제에 무엇을 안다고. 진짜예요. 그래서 훔쳤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저 장기하를 훔치면 나쁜 짓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살수대장이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쉿. 도련님, 입이 너무 가벼우십니다. 살수의 반응을 보니 아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원진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그 무서운 민태호의 눈을 피해 도망쳐 나왔다니. 그래서 왜 나였느냐. 성민이는 훌쩍이며 이원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이 조선 바닥에서 내 앞길을 막을 놈은 이원진 그 늙은이밖에 없다고. 그래서 대감님한테 가면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원진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원수에게 인정받은 충신이라니. 세상 모두가 등 돌린 유배 죄인을 이 아이만은 조선을 구할 영웅으로 믿고 목숨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부끄럽구나. 참으로 부끄러워. 기원진의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 나라의 운명과 아이의 처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잡담은 끝났다. 놈들을 쳐라. 장기알은 빼앗고 늙은이는 죽여. 찰수 대장의 고함과 함께 적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원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늙은 죄인의 눈이 아닌 예전 호랑이 판서라 불리던 시절의 기백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잽싸게 성민이를 등 뒤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꽉 잡아. 놓치면 저승길이다. 이원진은 지팡이를 휘둘러 달려드는 살수의 정강이를 후려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살수가 고꾸라졌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떨어져요. 뒤로 밀리던 이원진의 발뒤꿈치에 허공이 느껴졌습니다. 저기다. 저 좁은 틈으로 뛰어라. 이원진이 가리킨 곳은 짐승이나 다닐 법한 가시덤불 사이였습니다. 못 도망간다. 찰수 대장이 비수를 날렸습니다. 축 하는 소리에 이원진은 아이를 감싸 안고 바닥을 구르며 피했습니다. 비수가 나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원진은 아이를 일으켜 세워 새길 쪽으로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할아버지 금방 따라갈 것이니 어서 가라니까. 이원진의 호통에 성민이는 울음을 삼키며 숲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원진은 좁은 길목을 홀로 막아서며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장기알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놈들이 이것을 원하느냐. 그는 장기알을 입에 물고 우드득 소리 나게 씹어 어금니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가져가려거든 이 늙은이의 시체를 넘고 가야 할 것이다. 성민이가 사라진 숲길을 곁눈질한 이원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꼬마야. 죽어가던 내 심장에 다시 불을 지펴주어서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건 그리고 어린 동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늙은 호랑이의 마지막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릴 때마다 이원진과 성민이는 바위 틈새로 몸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대감님, 피가 많이 나요. 성민이가 울먹이며 이원진의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피가 선명했습니다. 괜찮다. 늙은이 피는 원래 묽어서 금방 멈는 법이야? 이원진은 짐짓 태어난 척 상처를 눌렀지만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방금 전 벼랑 끝에서의 혈투는 늙은 문관인 그에게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빗줄기가 살수들의 시야를 가려준 덕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원진은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초나라 장기알이었습니다. 흔들어 보니
안에서 미세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민아, 내 조부가 이걸 두고 뭐라 하더냐. 성민이는 몸을 움츠리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밤마다 이걸 꺼내보며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만 있으면 주상이 승하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주상 전하가 승하신다고. 이원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음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목숨이 걸린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장기알은 미세하게 톡 쏘는 독초 냄새가 났습니다. 이원진은 주저없이 바닥에 날카로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 오직 단단한 박달나무 장기알이 갈라지며 틈새에서 돌돌 말린 비단 종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물에 젖지 않도록 기름을 먹여 밀봉한 종이였습니다. 이원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번개가 번쩍 칠 때마다 깨알 같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부자, 부자, 석돈, 천궁, 천궁, 두돈, 비상, 비상, 반푼. 이원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오장육부를 서서히 녹이는 지독한 독약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붉은 인장과 함께 적힌 문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동궁 탕제 제조 시 필히 첨가할 것, 내의원 제조와 합의됨, 허. 이원진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제자 저하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병이 아니었습니다. 민태우가 내의원을 매수해 세자의 탕약에 독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민태우 일파는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감님, 너무 무서운 거요. 겁에 질린 성민이를 보며 이원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고작 5살짜리 아이가 제 할아버지가 짓는 죄를 막겠다고 이 엄청난 것을 훔쳐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 꼬마 거지가 기울어가던 조선의 운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이원진은 아이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가 아주 큰 일을 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세자 저하께서 아니, 이 나라가 큰일 날 뻔했어. 이원진은 아이를 와락 안았습니다. 역적의 손자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썩어 빠진 조정 대신들보다 이 아이의 심장이 더 붉고 뜨거웠습니다. 이원진은 처방전을 속적삼 깊숙이 넣고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말 듣거라. 이제부터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다. 그러며 우리는 사냥꾼이다. 아주 크고 사나운 짐승을 잡으러 가는 사냥꾼이야. 지금까지는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증거를 강진의 어사에게 전해 세자를 살리고 민태우 일파를 단죄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이겨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 비록 이빨 빠진 호랑이라지만 아직 발톱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마. 이원진은 호탕하게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빗속으로 나섰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비밀이 새어나갔음을 눈치챈 민태우가 조선 최고의 살수 집단 흑경을 이미 강진 길목에 풀어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숲은 여전히 축축한 물길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밤안개가 산얼굴을 감아올라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원진은 젖은 흙바닥을 지팡이로 꾹꾹 눌러가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에는 파김치가 된 성민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거우시죠? 제가 걸을게요. 성민이가 귀옛말로 속삭였습니다. 이원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깃털처럼 가벼우니 걱정 말 거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65노구의 며칠간의 강행군은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품속에 든 붉은 장기알, 그 속에 담긴 세자의 목숨값이 천근만근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등에 엎인 성민이가 이원진의 목을 꽉 끌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가 나요. 아주 차갑고 비린 쇠 냄새가. 사방에서 나요. 이원진은 즉시 걸음을 멈추고 몸을 낮췄습니다. 성민이의 코는 짐승보다 예민했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누군가 인위적으로 숨을 죽인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민태호가 기른다는 사병 조직, 그림자처럼 움직여 목을 벤다는 흑경들이 틀림없었습니다. 책. 미세한 금소금이 들리자마자 이원진이 소리쳤습니다. 꽉 잡거라. 뛰어.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나무 위에서, 바위 뒤에서 유령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이원진은 험한 산비탈을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자주발이 미끄러져 뒹굴었지만 날아드는 칼날을 피하고 돌멩이로 자객의 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지팡이로 명치를 찔러 올리는 솜씨는 전직 이조 판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늙은 호랑이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앞은 깎아지른 절벽, 뒤는 포위망을 좁혀오는 자객들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시커먼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나를 믿느냐? 네, 믿어요. 이원진은 허리춤에 광목천을 풀어 아이와 자신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자객들이 비웃으며 칼을 지켜들었습니다. 피할 곳은 없어. 피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원진은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풍덩.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두 사람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휘감았고 거센 물살이 바위 쪽으로 그들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원진은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팔에 힘을 주어 성민이를 보호했습니다. 운 좋게 떠내려오던 통나무 하나를 잡은 덕분에 두 사람은 한참을 떠내려간 뒤에야 겨우 강가 자갈바드로 기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원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민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찬물에 빠진 탓에 지난번 알았던 열병이 다시 도진 것입니다. 조금만 참거라. 의원에게 데려가 주마. 이원진은 젖은 옷을 입은 채 다시 아이를 업었습니다. 관도나 강변길은 이미 적들이 깔려있을 게 뻔했습니다. 남은 길은 험준한 월출산을 넘어 강진관아의 뒷문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무릎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산을 넘어 강진읍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산 입구에 다다른 이원진은 황급히 덤불 뒤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길목마다 포졸들이 몽둥이와 창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머리 노인과 5살 난 거지 아이를 찾아라. 현감 나으리의 언명이다. 강진 현감마저 이미 민태호의 소나귀에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였습니다. 잠속에 숨어있으면 아이가 병으로 죽고 나가면 둘 다 잡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원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성 밖으로 오물을 퍼 나르러 나오는 똥지개꾼들의 행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원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호랑이 똥통에라도 숨어서 들어가야지 체면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원진은 잠든 성민이를 꽉 끌어안고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똥지개꾼들의 지게 쪽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왜?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똥지개꾼의 거적 아래 이원진은 숨을 죽인 채 아픈 성민이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삐걱삐걱 낡은 술의 바퀴 소리와 함께 포졸들의 그림자가 거적 위로 얼룩거렸습니다. 이원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다행히 지게꾼이 굽신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레는 무사히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인적 드문 뒷골목에 수레가 멈추자마자 이원진은 거적을 걷어차고 성민이를 업었습니다. 성민아, 정신 차려라. 읍내에 들어왔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기 있다. 냄새나는 놈들, 골목 어귀에서 포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똥지개꾼이 배신을 하고 관아에 알린 함정이었습니다. 이원진은 뒷걸음질 쳤지만 사방에서 날카로운 창끝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크헉, 관아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이원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대청마루 위에서 강진 현감 변학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변학수. 내 놈도 민태호의 개가 되었느냐? 이원진의 고함에 돌아온 건 무자비한 몽둥이질이었습니다. 퍽. 으억. 뼈가 울리는 고통 속에서도
이원진의 시선은 옆에 쓰러진 성민이에게 향했습니다. 아이는 정신을 잃은 채 흙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현감이 이원진의 턱을 지식이며 물었습니다. 오 붉은 장기알 내놓아라. 민태우 대감께서 찾으시는 물건이다. 이원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놈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기알은 지금 성민이의 품속 깊은 곳에 들어 있었지요. 놈들이 자신의 몸을 뒤져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다음 차례는 아이였습니다. 성민이를 살려야 한다. 증거를 지켜야 한다. 이원진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괴상한 장난감 들고 오다가 힘들어서 강물에 던져버린 지 오래다. 뭐라? 던져버렸다고? 여봐라. 이놈의 옷을 철저히 뒤져라. 포졸들이 이원진의 옷을 찢다시피 벗겨냈지만 당연히 장기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감의 시선이 바닥에 널브러진 성민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럼 저 거지 새끼 뒤져봐. 혹시 모르니? 절체절명의 순간 이원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은 건들지 마라. 만신세 더럽히는 더러운 거지 새끼다. 이원진은 포졸의 다리를 물어뜯듯 들이대는 기세로 몸부림쳤습니다. 오다가다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붙은 거머리 같은 놈이다. 재수 없는 놈, 내 놈 때문에 내가 잡혔어.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원진은 아이에게 침을 뱉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제발 살아서 도망치라는 할아버지의 피 끓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물 냄새와 고름 냄새가 진동하는 성민이를 보며 현감이 코를 막았습니다. 에잉. 송장이 다 된 놈이잖아. 재수온 붙기 전에 내다버려. 예. 나으리 포졸들이 성민이를 짐짝처럼 들어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철썩. 으스스한 소리와 함께 작은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먼지가 일었습니다. 쾅.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다시 이원진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퍽. 퍽.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성민이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품속에 장기알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누더기를 걸친 거지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다가왔습니다. 호이, 녀석. 품에 뭐 있는 거 아니냐? 왕초인 애꾸눈이가 성민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민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거지들의 진보딸이 밖으로 삐져나온 달걀을 본 것입니다. 아저씨, 성민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달걀 먹으면 죽어. 관아에서 쥐 잡으려고 독약 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의 확신에 찬 눈빛에 관아에서 도둑질한 달걀을 들고 있던 거지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살고 싶으면 나를 데려가. 말을 마친 성민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애꾸의 품에 안긴 채 아이의 손은 여전히 옷 속의 장기알을 놓지 않았습니다. 관아 안에서는 할아버지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고 관아 밖에서는 쓰러진 천재 소년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르릉 쾅.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강진의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울부짖었습니다. 우물가 새는 움막구석. 성민이는 열병으로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 달걀이 독약이라더니 걔가 먹고도 멀쩡하잖아. 애꾸는 왕초가 으르렁거리며 몽둥이를 지켜들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거지들이 살기 등등한 눈으로 성민이를 포위했습니다. 감히 우릴 속였어? 오늘 저녁거리도 날렸으니 내 놈뼈라도 씹어야겠다. 몽둥이가 날아들려는 찰나 성민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게 뭔지나 알고 덤비는 거야? 성민이의 손에 들린 것은 묵직한 노란색 덩어리였습니다. 사각형 바닥에 거북이 모양 손잡이가 달린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번들거렸습니다. 거지들이 관아 아전이 흘린 보따리를 훔쳐올 때 섞여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왕초가 멈칫했습니다. 그게 뭔데? 엿바꿔 먹으면 돈 좀 되겠구만, 이 멍청한 놈들. 이건 강진 현감의 도장이야. 성민이의 말에 움막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꼴사나분 거지들은 훔쳐온 물건의 정체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쌀백섬도 고기 1000근도 가져올 수 있어. 성민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열기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관아에서 죽어가는 이원진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훔쳐온 물건들 사이에서 꼬깃꼬깃한 종이와 말라붙은 붓을 찾아냈습니다. 거짓말 마라. 꼬맹이가 또 수작을 부려 못 믿겠으면 죽여. 대신 너희는 평생 빌어먹다 죽겠지? 5살 꼬마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늘난 눈빛에 왕초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성민이는 바닥에 엎드려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민태우의 손자로 태어나 익혔던 천재적인 필법이 더러운 움막 바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긴급. 역적의 증거 확보. 즉시 압송하라. 성민이는 망설임 없이 현감의 도장을 문서 아래에 쾅 찍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인주 자국. 그것은 완벽한 가짜 공문이었습니다. 왕초 아저씨, 지금 당장 장터 주막으로 가. 거기 구석에서 혼자 술 마시는 사남산 같은 선비가 있을 거야. 선비? 누군데? 옷은 낡았지만 발 뒤꿈치는 깨끗한 사람이야. 허리춤에 낡은 마패를 숨기고 있어? 그 사람에게 이 종이를 주고 딱 한마디만 해. 성민이는 낮에 관아에서 스쳐 지나갔던 남루하지만 눈빛 많은 형형했던 사내를 떠올렸습니다. 장군이라고. 왕초는 성민이의 기세에 눌려 종이를 받아들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성민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오 같은 시각, 강진관아 형방 으아악, 단말마의 비명이 돌벽을 타고 올려 퍼졌습니다. 이원진은 피투성이가 되어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강진 현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약 사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대감, 이제 그만하시지요. 장기알이 어디 있는지만 말하면 고통 없이 보내드리리다. 이원진은 흐릿한 눈으로 현감을 노려보며 피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컥, 분노한 현감이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여봐라,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라. 포졸들이 이원진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벌렸습니다. 검은 독약이 입술에 닿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강진 장터 주막. 비바람 속에서도 산해산 같은 사내는 미동 없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초가 달려와 사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보시오. 어떤 꼬마 녀석이 이걸 전해주라더군. 사내는 귀찮다는 듯 종이를 받아들었으나 내용을 확인한 순간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현감의 도장이 찍힌 거짓 공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 아이는 정확히 자신의 정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하더냐, 장군이라던데, 광. 사내가 탁자를 내려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군이라? 외통수로구나. 내가 졌다. 사내는 허리춤에서 낡은 천에 쌓인 둥근 패를 꺼냈습니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가 촛불 아래 황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역졸들은 들으라. 출두다. 강진관아로 간다. 주막 곳곳에 숨어있던 암행어사의 호위 무사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명경지정의 장정들이 빗속을 뚫고 관아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우꿀꺽. 독약이 이원진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려는 찰나. 우당탕.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박살나며 천둥 같은 함성이 터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횃불을 든 역졸들이 노도와 같이 밀어닥쳤습니다. 현감의 손에서 사약 사발이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네 이놈.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역적과 결탁하다니. 마패를 높이 지켜든 어사가 형방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현감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어사 나으리. 억울합니다. 그때 형방 입구로 왕초와 거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작은 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오동아, 형틀에 묶인 이원진이 피 맺힌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성민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품속에 꽉 쥐고 있던 것을 어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붉은색 장기알. 그 안에는 민태우의 음모 계획이 적힌 얇은 비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장군입니다. 성민이는 그 말을 끝으로 털썩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기알과 비단을 받아들고는 서슬퍼런 눈으로 현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여봐라. 이 놈들을 당장 포박하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아수라장이 된 관아 마당에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민이는 왕초의 등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강진의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강진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암행어사 이원익이 마패를 높이 들고 나타났습니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징표가 번개 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꼼짝 마라. 움직이는 자는 그 즉시 베어버리겠다. 역졸들의 서슬 퍼런 외침에 사약을 들고 있던 포졸들은 창을 떨어뜨리며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이원익의 호통이 형방을 울렸습니다. 현감은 듣거라. 내 놈이 정령 목이 10개라도 된단 말이냐. 강진 현감 조말생은 이미 다리가 풀려 빗물 섞인 진흙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엎어진 사발 그릇에서 흘러나온 검은 물이 그의 무릎을 적셨습니다. 어사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조정의 판결을 따랐을 뿐 조말생이 땅에 머리를 짚으며 변명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형방 입구에서 쇳소리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지 왕초의 등에 엎여있던 성민이가 빛을 거두며 땅으로 내려섰습니다. 흑투성이의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두 눈만은 횃불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형틀에 묶여있던 이원진이 쉰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성민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서 앞으로 다가가 품속 깊은 곳에서 붉은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이것이 바로 민태호가 꾸민 흉계의 증거요. 툭. 성민이의 작은 손에서 반으로 갈라진 붉은 장기알이 어사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초나라의 촐. 민태호의 세상을 꿈꾸던 역적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원익은 떨리는 손으로 장기알 속에 숨겨져 있던 얇은 비단을 꺼내 펼쳤습니다. 기름 먹인 종이로 쌓여있던 비단 위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사의 눈동자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부자와 인삼을 섞어 열을 올리고 독성을 남겨 제자 저하이탕에 매일 한 첩씩, 그것은 단순한 밀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라누세자 저하를 아무도 모르게 독살하려는 구체적인 처방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민태호의 인장과 약재를 대기로 한 강진 현감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 천하의 죽일 놈들, 이원익이 비단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단순히 뇌물을 받은 줄 알았더니 감히 왕실을 능멸하고 세자를 해하려 해? 이것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대역죄다. 대역죄라는 말에 현감 조말생은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굴비 엮어라. 한 놈도 빠짐없이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아수라장이 된 관아 마당에서 포졸들과 현감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이원진을 묶고 있던 밧줄이 풀리자 노인은 수시는 팔다리를 이끌고 성민이에게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이 녀석아. 도망가라니까 왜 다시 돌아와? 이원진은 흑투성이가 된 아이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성민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겼지요. 성민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겼다. 내가 장군을 불렀어. 이원진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정리한 이원익 어사가 다가와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감, 늦어서 송구합니다. 이 아이가 조선을 구했습니다. 이원익은 바닥에 떨어진 반쪽짜리 장기알을 주어 성민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태호는 사람을 장기판의 말로만 여겼으나 오늘 그 오만함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었네. 이것이 자네가 둔 신의 한 수일세. 성민이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손에 쥐어진 장기알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제 졸려요. 그래? 자거라. 이제 아무도 널 쫓아오지 못한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퍼붓던 비도 그치고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렸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던 거지 왕초가 이원진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원진 역시 그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갑시다. 이원익 어사가 앞장섰습니다. 그 뒤로 죄인들의 행렬이 따랐고
이원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직이 성민이를 등에 업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긴박했던 추격전도 목숨을 건 도박도 끝이 났습니다. 판은 뒤집혔고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완벽한 외통수였습니다. 20해라는 세월이 흘러 강산이 2번이나 변했습니다. 충청도 제천 산골. 어느덧 80이 된 이원진은 낡은 장기판을 어루만지며 평상에 앉아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가 시끌벅적해지더니 화려한 깃발과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의정 대감 행차시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엎드린 가운데 가마에서 푸른 관복을 입은 훤칠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원진을 보자마자 흙바닥에 널쩍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성민입니다. 콧물 흘리던 그 녀석이 왔습니다. 이원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안거지 꼬마라고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조선 최고의 벼슬인 정의정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장기판을 벌였습니다. 성민이 아니, 이제는 이가은 대감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타산의 기술로 탐관오리들 속을 희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놈들은 모조리 잡아들이고 있지요. 승부가 무르익어 이원진의 왕이 위태로워졌을 때였습니다. 이가은이 품속에서 금으로 정성스레 이어붙인 붉은 장기알 하나를 꺼내 이원진의 말 옆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멍군입니다. 그것은 20해 전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던 바로 그 깨진 장기알이었습니다. 이 알이 저를 살렸고 할아버지가 저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 되겠습니다. 이원진의 주름진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바보처럼 지켰던 아이가 조선의 미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날 두 사람이 둔 장기야말로 이원진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명승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원진 영감이 콧물 흘리는 거지를 외면하지 않고 거두어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키워낸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굴지 않은 복권 같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첫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민이를 무시했지만 이원진은 그 아이의 잠재력을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당장은 서툴러 보이는 동료나 후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믿고 기다려준다면 훗날 그들은 조직을 살리는 결정적인 인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원진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20해 후 자신의 노후와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배신 없는 수익은 없습니다. 셋째, 상처는 황금이 될 수 있습니다. 깨진 장기알을 금으로 이어붙인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상처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빛나는 훈장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 하지 말고 그것을 나만의 이야기로 만드십시오. 그 깨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